입 막아라! 이 집에서 모두 나가십시오. 오늘부터 이 대문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이 집에서 모두 나가십시오. 오늘부터 이 대문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검은 가마에서 내린 여인의 목소리가 눈 덮인 윤씨 집안의 뜰을 가르자 대청마루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굳어 버렸다. 낡은 속옷을 걸친 조씨 부인은 기둥을 붙잡고 입술을 떨었고 수염이 덥수룩해진 윤도겸은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눈밭에 떨어뜨렸다. 여인은 비단 주머니에서 녹슨 열쇠 하나를 꺼내 대문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3년 전 맨발로 쫓겨난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돌려주지 못했던 안채의 열쇠였다. 피 묻은 발자국만 남기고 사라졌던 여인이 어찌하여 그 집의 새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일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눈보라가 고울을 집어삼키던 그 겨울밤으로 돌아가 보자. 조선 후기 높은 산줄기와 굽이치는 강물 사이에 청류골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다. 봄이면 강둑을 따라 살구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누렇게 익은 벼가 바람에 물결쳤으나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가진 자와 굶주린 자의 삶이 뚜렷이 갈려 있었다. 청류골에서 가장 넓은 기와집은 곡식 장사로 3대째 재산을 모은 윤씨 가문의 집이었다. 높은 담장 안에는 곡식 창고가 6채나 있었고 안채의 장독대만 해도 가난한 농가의 마당보다 넓었다. 집안의 안주인 조씨 부인은 언제나 재물은 피부치보다 믿을만하다고 말했으며 사람을 볼 때에도 마음보다 집안과 재산을 먼저 따졌다. 그런 집에 몰락한 선비의 딸 한서연이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5해 전 늦가을이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한때 고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비였으나 흉년이 이어진 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것은 책 몇 권과 빚뿐이었고 어머니마저 장례를 치른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홀로 남은 서연은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윤씨 집안의 막내 아들 도겸과 혼인하게 되었다. 도겸은 장터에서 우연히 글을 읽어주는 서연을 보고 그 총명함과 차분한 성품에 마음을 빼앗겼으나 조씨 부인은 가난한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는 것을 끝까지 못마땅해 했다. 홀레날조차 그녀는 붉은 비단 치마를 입은 서연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대신 내가 가져온 것은 낡은 책상자 하나뿐이니 이 집에서 밥값을 하려면 남들보다 2배는 부지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그 말을 원망하지 않았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데우고 하인들이 곡식을 나르는 동안 창고 바닥의 습기를 살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글과 셈을 배운 덕분에 그녀는 복잡한 장부도 한눈에 이해했다. 곡식 자루의 수량과 무게가 맞지 않으면 조용히 표시해 두었고 쥐가 든 창고는 볏짚과 쑥을 태워 막았다. 덕분에 해마다 썩어 나가던 곡식이 크게 줄었지만 조씨 부인은 칭찬하기보다 여자가 글을 안다고 설치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며 장부방 출입을 금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으나 창고지기들이 몰래 찾아와 도움을 청하면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계산을 바로잡아 주었다. 윤씨 집안의 맏며느리 미옥은 그런 서연을 처음부터 경계했다. 미옥은 인근 고을에서 비단 장사를 하던 부잣집 딸로 혼수로 논밭과 노비를 데려왔다는 자부심이 컸다. 그녀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에는 누구보다 빨랐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순종적인 며느리처럼 굴었고 하인들 앞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았다. 특히 서연이 창고의 잘못된 수량을 바로잡을 때마다 자신의 남편 태겸이 관리하던 돈이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렸다. 태겸과 미옥은 오래전부터 좋은 곡식을 몰래 빼내 장터 상인에게 넘기고 그 자리에 모래가 섞인 묵은 곡식을 채워놓고 있었다. 그 차액은 미옥의 친정 상단을 통해 은전으로 바뀌어 그녀의 비밀 괴짝 안에 쌓였다. 어느 겨울 청류골에는 예년보다 이른 눈이 내렸다. 첫눈이 녹기도 전에 다시 눈이 쌓였고 강물이 얼어붙자
먼 고을에서 들어오던 소금과 곡식의 길도 끊겼다. 윤 씨 집안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으나 조 씨 부인은 값이 더 오를 때까지 한 톨도 팔지 말라고 명했다. 장터의 가난한 백성들이 쌀 한 되만 외상으로 달라며 대문 앞에 엎드려도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서연은 굶주린 아이를 업은 여인이 눈밭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몰래 자신의 폐물을 팔아 좁쌀을 사 나누어 주었다. 그 사실을 안 미옥은 조 씨 부인에게 막내가 집안 곡식을 훔쳐 천한 것들에게 퍼주고 있다고 속삭였다. 조 씨 부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연의 방을 뒤지고 빈 폐물함을 발견하자 의심을 더욱 굳혔다. 도겸은 아내가 폐물을 팔았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서연을 감싸려 했다. 그러나 조 씨 부인이 아내 편을 들겠다면 너도 이 집 재산을 포기하고 함께 나가라고 호통치자 그의 목소리는 곧 작아졌다. 도겸은 태생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어머니의 눈빛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처럼 움츠러들었다. 그는 그날 밤 서연에게 며칠만 조용히 있으면 어머니의 화도 풀릴 것이요 라고 말했다. 서연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서방님은 제가 곡식을 훔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도겸은 곧바로 아니라고 답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한 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소. 하지만 형수님이 보았다고 하니 무언가 오해가 있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라고 중얼거렸다. 그 짧은 머뭇거림은 서연의 가슴에 차가운 바늘처럼 밝혔다. 며칠 뒤 윤씨 집안의 가장 큰 곡식 창고에서 은전 300냥과 귀한 인삼 상자가 사라졌다. 조씨 부인이 제사를 위해 모아둔 재물이었기에 집안은 벌집을 쑤신 듯 뒤집혔다. 하인들의 방과 몸을 모두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미옥은 서연의 장롱 밑을 살펴보자고 주장했다. 복순이라는 늙은 행랑어멈이 머뭇거리며 막내 마님은 그런 일을 할 뿐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으나 미옥은 그녀를 밀쳐내고 직접 서연의 이불을 걷어냈다. 그 아래에서는 윤씨 집안의 붉은 인장이 찍힌 곡식 거래 문서와 은전 열량이 든 주머니가 나왔다. 그것은 미옥이 전날 밤 한여를 시켜 몰래 숨겨둔 물건이었다. 조씨 부인은 문서를 보는 순간 서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가난한 집에서 데려와 사람답게 먹이고 입혔더니 은혜를 도둑질로 갚아 조씨 부인의 고함이 안채를 울리자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변명하지 않고 문서를 집어들었다. 장부의 글씨는 겉보기에는 윤씨 집안의 것이었으나 날짜와 곡식 가격 사이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먹빛의 농도가 다르고 종이 아래쪽에 지워진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서연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곡식을 빼돌린 기록을 감추기 위해 새로 꾸민 문서임을 알아차렸다. 더구나 그녀는 지난달 창고장부에서 비슷한 차이를 발견해 한 장을 몰래 베껴두었다. 그 종이만 꺼내 보이면 자신의 결백뿐 아니라 태겸과 미옥의 죄까지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곧바로 품속에 손을 넣지 않았다. 그녀는 대청 아래 서 있는 도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고 두 손은 소매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묻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방님, 저는 이 집에 들어온 뒤 한 톨의 쌀도 제 욕심을 위해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제 말 한마디만 믿어주실 수 있습니까? 대청에는 눈이 지붕 위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도겸은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머니와 형의 시선을 이기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증거가 나온 이상 먼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자신이 믿겠다는 약속도 아내를 지키겠다는 다짐도 아니었다. 서연은 품속에 종이를 쥐었던 손을 조용히 놓았다. 미옥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어머니, 저 여자가 아직도 무언가 숨기고 있습니다. 당장 몸을 뒤져야 합니다. 조씨 부인은 하녀들에게 서연을 붙잡으라고 명했으나 복순이 앞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었다. 마님, 오늘 밤만이라도 조사를 미루어 주십시오. 창고 문은 안쪽에서 부서져 있었고 막내 마님은 어젯밤 내내 안채에서 약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조씨 부인은 복순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한통 속이 아니고서야 어찌 전연을 감싸느냐며 그녀를 몽둥이로 때리게 했다. 복수는 쓰러지면서도 미옥 쪽을 바라보았고 미옥의 얼굴에는 순간 두려움이 스쳤다. 서연은 그 표정을 보고 자신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날 저녁부터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눈보라는 담장을 넘어 마당을 하얗게 삼켰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귀곡성처럼 울었다. 조씨 부인은 서연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명했지만 이미 부모도 형제도 없는 그녀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서연이 그 사실을 말하자 조씨 부인은 차갑게 웃으며 갈 곳이 없는 것이 내 탓이냐. 도둑을 집안에 두었다가 가문의 명예까지 더럽힐 수는 없다고 했다. 도겸은 어머니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옥은 하인들에게 서연의 겉옷과 신발을 빼앗으라고 지시했다. 한겨울 밤에 맨발로 내쫓으면 멀리 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그 명령을 거스르지 못했다. 서연은 얇은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대문 앞에 섰다. 버섯마저 벗겨진 발이 눈 위에 닿자 살을 베는 듯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조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장 꺼져라 죽더라도 이 집 문 앞에서는 죽지 마라. 네가 다시 돌아오는 날에는 내 손으로 관아에 넘길 것이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으나 울지도 빌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도겸에게로 옮겨갔다. 도겸은 눈물을 머금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가 형태겸이 팔을 붙잡자 다시 멈추었다. 서연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이 이미 끊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안채의 작은 열쇠를 꺼내 눈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장부 조각을 한 번 만져보았다. 지금 그것을 꺼내 보인다면 억울함을 밝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진실을 구걸하듯 내놓고 싶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미옥의 죄가 밝혀진다 해도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아내를 버린 도겸의 침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를 내쫓은 일을 언젠가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더라도 저는 복수를 구걸하러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 발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문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무거운 관 뚜껑이 덮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연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으나 안에서는 빗장을 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뒤돌아 눈보라 속으로 걸었다. 눈은 이미 발목까지 쌓였고 얼어붙은 돌길은 맨발에 살을 찢었다. 몇 걸음 지나지 않아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흰 눈 위에 남겨진 붉은 자국은 바람이 불 때마다 곧 사라졌다. 도겸이 문을 열고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마음 한편에서 떠올랐으나 서연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다시 약해질 것 같았고 자신을 버린 집을 향해 손을 뻗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서연이 떠난 뒤 도겸은 대문 안쪽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바람 사이로 아내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듯했으나 그는 빗장을 열지 못했다. 조씨 부인은 이제 집안에 더러운 애군이 사라졌으니 들어가자고 말했고 태겸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도둑 하나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복수는 눈밭에 떨어진 열쇠를 주워들고 도겸을 노려보았다. 도련님 오늘 열지 않은 이 문이 언젠가는 도련님 앞에서 영영 닫힐 것입니다. 도겸은 그 말에 얼굴을 들었지만 복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 묻은 입술을 깨문 채 행랑채로 돌아갔다. 서연은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들어섰다. 고을 안에서는 누구라도 자신을 알아보고 윤씨 집안의 도둑 며느리라 수군거릴 것 같았다. 그녀는 차라리 사람의 발길이 드문 북쪽 산을 넘기로 했다. 하지만 눈보라는 길과 골짜기의 경계를 모두 지워버렸다. 마른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발가락은 차츰 감각을 잃었다. 한참 뒤 그녀는 작은 돌다리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지만 눈앞은 흐릿해지고 숨은 가빠졌다. 서연은 장부 조각을 품에서 꺼내 가슴에 꼭 눌렀다. 이것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손가락이 굳어 종이를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흔들렸다. 서연은 처음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보는 환영이라 여겼다. 그러나 바람 사이로 방울 소리가 들렸고 지게를 진 늙은 여인이 눈길을 헤치며 다가왔다. 여인은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아가는 월선이었다. 월선은 눈 위에 쓰러진 서연을 발견하자 지게를 내던지고 달려왔다. 이 엄동설하네. 어찌 맨발로 산에 들어왔느냐. 그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연의 발을 감싸고 등에 업으려 했으나 서연의 몸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서연은 눈을 뜨려 했으며 저를 버려두십시오.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위험해집니다라고 속삭였다. 월선은 그 말을 듣고 거칠게 혀를 찼다. 살아있는 사람을 눈 속에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누가 너를 내쫓았든 이 산에서는 내가 너를 거둔다. 늙은 여인은 서연을 지게 위에 눕히고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작은 몸으로 산길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휘청였지만 그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따뜻한 등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평생 지켜주겠다. 맹세했던 남편은 문 안에 남았고 이름도 모르는 늙은 여인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업고 있었다. 그 사실이 서러워 눈물이 흘렀으나 눈물은 뺨을 타고 내려오기도 전에 얼어붙었다. 월선의 초가는 깊은 산중 소나무 숲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화롯불을 피우고 서연의 얼어붙은 발을 미지근한 약초물로 천천히 녹였다. 갑자기 뜨거운 물을 쓰면 살이 상한다며 밤새 물의 온도를 바꾸고 자신의 낡은 소미불을 모두 덮어주었다. 서연은 열이 오르며 몇 번이나 헛소리를 했다. 제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그때마다 월선은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얹으며 여기서는 아무도 내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서연의 품에서 젖은 장부 조각이 떨어졌다. 월선은 그를 읽지 못했지만 그것이 서연에게 목숨만큼 중요한 물건임을 알아보고 화롯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심스럽게 말렸다. 사흘 동안 생사의 경계를 오간 끝에 서연은 겨우 눈을 떴다. 초가의 작은 창문 너머로 눈 덮인 소나무가 보였고 화롯불 옆에서는 월선이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서연이 몸을 일으키려 하자 발끝에서 견디기 힘든 통증이 올라왔다. 월선은 그녀를 다시 눕히며 발가락을 잃지 않은 것만으로도 조상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어째서 저를 구하셨습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둑이라 불린 여자입니다. 월선은 약초 뿌리를 털며 담담히 답했다.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네 과거와 가진 것이 무슨 상관이냐. 오늘 내가 너를 살리고 내일 네가 다른 이를 살리면 그것으로 세상은 조금 덜 차가워진다. 그 말에 서연은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부모를 잃었을 때도, 시집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도, 눈보라 속에 내던져졌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월선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 앉아 등이 들썩일 때마다 천천히 쓸어주었다. 한참 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말라가는 장부 조각을 바라보았다. 그 종이에는 자신을 모함한 자들의 죄가 적혀 있었고 침묵한 남편의 나약함도 함께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불 속에 던질까 생각했으나 곧 품 안에 다시 넣었다. 진실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거짓이 다른 사람을 짓밟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두 손을 모아 월선에게 깊이 절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그 집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버림받은 며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월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먼저 살아남아라. 원망만 먹고 자란 사람은 자신을 내쫓은 자보다 더 모진 사람이 되기 쉽다. 네가 정말 그 문 앞에 돌아가고 싶다면 그 집보다 큰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서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눈보라는 멎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이 떠올랐다. 윤씨 집안의 높은 담장 너머에서는 누구도 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조씨 부인은 도둑 며느리를 쫓아냈다며 안도했고 미옥은
비밀 괴짝 속은전을 세며 웃었으며 도겸은 빈방에 홀로 앉아 아내의 바느질함을 붙든 채 술을 마셨다. 그러나 깊은 산속 작은 초가에서는 맨발로 버려졌던 여인이 다시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의 발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으나 꺾인 줄 알았던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단단한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3년 뒤 윤씨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첫걸음은 그렇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산중의 새벽에서 시작되었다. 눈보라가 지나간 뒤 산속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햇빛이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을 녹이면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졌고 밤이 되면 그 물방울은 다시 길고 날카로운 고드름으로 얼어붙었다. 서연은 월선의 초가에 누운 채 계절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발바닥에 찢어진 상처는 천천히 아물었으나 얼었던 발가락에는 밤마다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꿈속에서 수없이 윤씨 집안의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문 안에서는 도겸이 자신을 부르는 듯했지만 손을 뻗는 순간 대문은 사라지고 끝없는 눈밭만 펼쳐졌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품속의 장부 조각을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월선은 서연에게 서둘러 일어나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몸이 낫기도 전에 마음부터 세우려 하면 작은 바람에도 다시 쓰러진다며 해가 뜨는 시간에 죽을 끓이고 해가 지면 약초를 다려주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서연이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화룻불에 장작을 한 토막 더 넣었다. 어느 날 서연이 미안한 마음에 몸을 일으켜 바닥을 쓸려고 하자 월선은 빗자루를 빼앗으며 말했다. 은혜를 갚겠다고 조급해하지 마라. 빚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제 목숨까지 남의 것으로 여기게 된다. 네가 살아난 것은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윤씨 집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허락만 기다리며 살았는지를 처음 깨달았다. 보름이 지나자 서연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초가 뒤편에는 눈을 뚫고 고개를 내민 작은 풀들이 있었고 월선은 그것들을 가리키며 겨울에도 죽지 않는 약초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뿌리는 열을 내리고 줄기는 피를 먹게 하며 마른 잎은 벌레를 쫓는 데 쓰인다고 했다. 서연은 그를 배우듯 약초의 냄새와 생김새를 익혔다. 월선은 약초를 캘 때에도 뿌리를 모두 뽑지 않았다. 절반은 남겨두어 다음에 다시 싹이 돋게 했다. 서연이 그 이유를 묻자 월선은 오늘의 배고픔만 채우겠다고 내일의 씨앗까지 캐버리면 산도 사람을 버린다고 대답했다. 그 말은 곡식값을 올리기 위해 창고를 잠그던 조씨 부인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 봄 기운이 산 아래에서부터 올라오자 서연은 월선을 따라 청류골에서 멀리 떨어진 송화장으로 내려갔다. 월선이 말린 당귀와 도라지, 쑥을 보자기에 싸고 서연은 작은 광주리에 산나물과 약초차를 담았다. 처음 밟는 장터의 땅은 낯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웠다. 하지만 송화장은 여러 고을의 행상들이 모이는 곳이라 누구도 그녀가 윤씨 집안에서 쫓겨난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장터 한 구석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으나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약초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젊은 여인이 약재를 판다며 믿지 않았고 몇몇 장사꾼은 값을 터무니없이 깎으려 들었다. 그날 오후 등에 아이를 업은 가난한 여인이 기침을 하며 약초 앞에 멈춰섰다. 아이는 열이 올라 얼굴이 붉었지만 여인의 손에는 동전 2니뿐이었다. 그녀는 약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돌아서려 했다. 서연은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월선에게 배운 대로 마른 도라지와 배즙에 넣을 약초를 골라주었다. 여인이 값을 묻자 서연은 동전 한 입만 받고 남은 한 입으로 쌀을 사 아이에게 죽을 끓이라고 했다. 옆자리 장사꾼은 그런 식으로 팔면 해가 지기 전에 거지가 될 것이라며 비웃었다. 그러나 사흘 뒤 그 여인은 열이 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장터에 나타났고 감사의 뜻으로 삶은 달걀 2개를 내놓았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조금씩 서연의 돗자리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약초를 무조건 비싸게 팔지 않았다. 산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싼 값을 받고 귀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약재는 조금씩 나누어 팔았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름과 사는 곳을 작은 장부에 적고
외상으로 내주었다. 다른 상인들은 빚을 떼일 것이라며 혀를 찼지만 서연은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약속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부들은 수확기가 되자 좁쌀이나 콩을 들고 찾아와 빚을 갚았다. 어떤 노인은 약값보다 많은 감자를 가져왔고 한 과부는 직접 짠 삼배 한 피를 내놓았다. 서연은 넘치게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주었다. 그녀의 장부에는 돈의 액수뿐 아니라 사람의 형편과 약속한 날짜가 정갈하게 적혔다. 그해 여름 장마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송화장 주변의 곡식 창고들이 습기에 잠겼다. 당사꾼들은 쌀가마니 겉이 젖은 줄만 알고 그대로 쌓아두었으나 서연은 안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창고 주인들에게 가만히 사이에 나무 받침을 놓고 바닥에 쑥과 마른 쑥을 깔며 날이 갠 때마다 문을 양쪽으로 열어 바람길을 내라고 조언했다. 처음에는 여자에게 곡식 보관을 배우기 싫다며 거절하던 상인들도 며칠 뒤 썩기 시작한 쌀을 보고 다급히 서연을 찾았다. 그녀가 알려준 방법으로 절반 이상의 곡식을 살리자 사람들은 약초 파는 젊은 여인이 장부와 창고 일에도 박다는 사실에 놀랐다. 송화장의 곡물상 박노인은 서연의 솜씨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자식 없이 늙어 장부를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으나 함께 일하던 사내들은 조금씩 곡식을 빼돌리거나 무게를 속였다. 박노인은 어느 날 일부러 잘못 계산한 거래 장부를 서연에게 내밀고 문제를 찾아보라고 했다. 서연은 잠시 살핀 뒤 쌀 12섬의 무게가 중복되어 있고 운송비가 2번 적혀 있으며 인장 옆에 날짜가 다른 먹으로 고쳐졌다고 짚어냈다. 박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누구에게 셈을 배웠느냐고 물었다. 서연은 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었다는 말만 하고 시댁 이야기는 숨겼다. 박노인은 더 묻지 않고 자신의 창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겼다. 서연은 낮에는 월선과 약초를 팔고 해가 진 뒤에는 박노인의 점포에서 장부를 정리했다. 처음 받은 품삯은 쌀 2말과 동전 스문이 피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자신의 신발보다 월선의 낡은 속옷을 먼저 샀다. 월선은 옷을 받아들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또 남을 먼저 챙기느라 내 발에 상처를 입는구나 라며 꾸짖었다. 그제야 서연은 밑창이 닳아 돌이 그대로 느껴지는 자신의 집신을 내려다보았다. 월선은 그녀를 장터의 신발 가게로 끌고 가 튼튼한 가죽신 한 켤레를 사게 했다. 서연이 새 신을 신은 날 장터 사람들은 눈보라 속에서 맨발로 산을 넘었다는 사연을 듣고 그녀를 맨발아씨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별명에는 처음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존경의 뜻이 더해졌다. 서연은 자신의 고통을 내세워 동정을 사려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시댁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신발 없이 장터에 나온 아이를 보면 지나치지 못했다. 그녀는 헌천과 짚을 모아 작은 신발을 만들었고 겨울이 오기 전에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어떤 상인은 그런 일을 하면서 어찌 재산을 모으겠느냐고 물었다. 서연은 배고픈 사람에게 곡식을 팔 수는 있어도 추위에 떠는 아이의 발까지 값으로 셀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장터 사람들의 입을 통해 여러 마을로 퍼져나갔다. 박노인은 서연에게 점포 한 쪽을 내어 약초와 곡식을 함께 팔도록 했다. 서연은 농민들에게 수확 직후 싼 값에 곡식을 넘기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먼저 팔아 빚을 갚은 뒤 나머지는 보관하라고 권했다. 대신 자신이 곡식을 맡아두고 값이 오를 때 공정한 몫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으나 다음 해봄 서연이 장부대로 이익을 나누어 주자 농민들이 앞다투어 곡식을 맡겼다. 그녀는 가난한 농민의 곡식을 담보로 높은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흉년에는 이자를 아예 없앴다. 덕분에 서연의 작은 점포에는 돈보다 사람들의 신뢰가 먼저 쌓였다. 그러나 장사가 커질수록 이를 시기하는 자들도 나타났다. 송화장의 큰 곡물상 강만복은 가난한 농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종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이면 농까지 빼앗는 자였다. 서연이 낮은 값으로 종자를 나누어 주자 그의 수익은 줄어들었다. 박만복은 서연이 외간 사내들을 홀려 곡식을 모은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밤에는 사람을 시켜 창고 문을 부수게 했다.
하지만 서연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다. 부서진 문 주변의 진흙 발자국과 떨어진 붉은 실밥을 살펴 강만복의 하인이 입는 허리띠와 같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관아에 곧바로 고발하지 않고 강만복을 찾아가 증거를 내놓으며 다시는 농민을 협박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강만복은 여인이 자신을 관아에 넘기지 않은 것을 약함으로 여겼다. 그는 비웃으며 도둑을 잡고도 놓아주는 것을 보니 큰 장사꾼이 될 그릇은 못 된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당신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멈출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다음에는 제가 아니라 당신에게 곡식을 빼앗긴 사람들이 당신 앞에 설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강만복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과거의 서연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침묵했지만 지금의 서연은 침묵과 인내가 같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송화장 인근에 큰 흉년이 들었다. 긴 장마 뒤 병충해가 번져노니 절반이 검게 썩었고 곡식값은 며칠 사이 2배로 뛰었다. 강만복을 비롯한 상인들은 창고를 잠그고 더 높은 값이 되기를 기다렸다. 박노인조차 지금 팔지 않으면 큰 이익을 놓친다며 망설였다. 서연은 자신이 맡아둔 곡식 가운데 농민들의 몫을 먼저 계산하고 남은 쌀을 평년보다 조금 높은 값에 풀자고 주장했다. 박노인은 다른 상단이 3배를 받을 때 우리가 절반만 받으면 재산을 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연은 오늘 3배를 벌어도 내년 봄에 씨를 뿌릴 사람이 모두 죽으면 장사는 끝납니다. 라고 답했다. 서연은 장터 한가운데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였다. 월서는 산나물을 넣었고 박노인은 마지못해 쌀가마니를 내주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서연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양을 나누되 어린아이와 병든 노인에게는 한 숟갈을 더 주었다. 굶주린 사람들이 몰리며 소란이 생길 때면 그녀는 높은 곳에 올라 앞 사람의 그릇을 빼앗으면 내일 자신의 그릇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차분히 말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줄을 다시 세웠다. 그의 겨울 송화장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다른 고을보다 훨씬 적었다. 흉년이 끝날 무렵 박노인은 병으로 쓰러졌다. 그는 자신의 점포와 창고를 조카에게 넘기려 했으나 조카는 재산을 빨리 팔아 한양으로 떠날 생각뿐이었다. 박노인은 임종을 앞두고 서연을 불러 말했다. 내가 평생 곡식을 팔았지만 곡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은 너에게서 처음 배웠다. 이 점포를 네게 넘기고 싶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은 혈육도 아니며 일한 값 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재산은 핏줄이 아니라 지킬 사람에게 가야 한다. 내 조카는 창고를 팔 것이고 너는 창고 문을 열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결국 서연은 점포값의 일부를 해마다 조카에게 갚는 조건으로 상단을 이어받았다. 서연은 점포 이름을 은곡상단이라 지었다. 곡식이 사람의 은혜를 잇는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장부 첫 장에 돈의 흐름보다 먼저 3가지 원칙을 적었다. 무게를 속이지 않을 것, 흉년을 이용해 값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을 것,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집에서 겨울 이불과 씨앗만은 빼앗지 않을 것이었다. 장사꾼들은 그런 원칙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했으나 은곡상단을 믿는 농민과 행상은 해마다 늘어났다. 서연은 장터 주변의 빈 창고를 하나씩 빌렸고 월선이 가르쳐준 쑥과 숯을 이용해 곡식을 오래 보관했다. 그녀의 재산은 빠르게 늘지 않았지만 한번 맺은 거래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았다. 은곡상단이 자리를 잡은 지 2년째 되던 늦가을 서연은 점포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허리가 굽은 늙은 여인이 마른 콩 한 대박을 팔아달라며 상단 일꾼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눈보라 치던 밤 자신을 감싸다가 매를 맞았던 윤씨 집안의 행랑어먼 복순이었다. 복순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오른쪽 다리는 절뚝거렸다. 서연이 이름을 부르자 복순은 고개를 들었다가 손에 든 콩자루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연의 신발과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마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날 제가 입을 열었어야 했습니다. 복수는 이 말을 땅에 대고 울었다. 서연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안쪽 방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죽을 내주었지만 복수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이 쫓겨난 뒤 미옥이 자신을 의심의 집에서 내보냈으며 늙은 남편마저 병으로 죽어 떠돌아 다녔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옥이 한여를 시켜 서연의 이불 밑에 문서와 은전을 숨기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고백했다. 복수는 곧바로 알리려 했으나 미옥이 어린 손녀를 노비로 팔겠다고 협박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복수는 품속에서 기름종이로 여러 겹 싼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미옥의 방 앞에서 주운 거래 쪽지와 창고지기에게서 몰래 받은 곡식 출납 기록이었다. 기록에는 태겸과 미옥이 서연이 시집 오기 전부터 곡식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더구나 사라졌던 인삼 상자는 미옥의 친정 상단으로 보내졌고 은전 300냥은 태겸이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복수는 이 증거를 언젠가 서연에게 전하려고 품고 다녔으나 그녀가 눈보라 속에서 죽었을 것이라는 소문만 들었다고 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펼쳤다. 자신이 품고 있던 장부 조각과 숫자와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분노가 뜨겁게 솟구쳤다. 당장 청류골로 달려가 조씨 부인과 도겸 앞에 증거를 던지고 싶었다. 자신을 도둑이라 부른 이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맨발로 쫓겨났던 밤의 고통을 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화롯불 옆에 앉아 숨을 천천히 골랐다. 월선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원망만 먹고 자란 사람은 자신을 내쫓은 자보다 더 모진 사람이 되기 쉽다는 말이었다. 서연은 복순에게 물었다. 윤씨 집안은 지금 어떻습니까? 복수는 조씨 부인이 여전히 맏아들을 믿고 있으며 도겸은 술의 의지에 살고 있고 태겸과 미옥은 더 많은 빚을 내어 집안의 겉모습만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서연은 증거를 다시 기름종이에 싸서 상단의 철제 괴짝에 넣었다. 그리고 복순에게 당분간 은곡상단에서 머물며 손녀와 함께 살라고 했다. 복수는 자신이 죄인이라며 거절했지만 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날 어멈이 침묵한 것은 잘못이지만 두려움에 굴복한 사람에게 평생의 벌을 내릴 권리는 제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았던 것을 숨기지 말고 약한 사람을 위협하는 자 앞에서 다시는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복수는 서연의 손등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녀는 상단의 창고를 돌보고 일꾼들의 식사를 챙겼다. 겨울이 오기 전 서연은 은곡상단의 수익으로 장터 외곽에 오래된 창고 2채와 작은 논을 사들였다. 문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히는 순간에도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그녀는 한때 윤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자신의 판단과 수고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어느 저녁 서연은 새 가죽신을 신고 창고 앞에 섰다. 흰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3년 전처럼 피로 물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날의 차가움과 닫히던 대문의 소리를 잊지 않았다. 월선이 곁으로 다가와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냐고 물었다. 서연은 멀리 청류골이 있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여전히 그들의 판단에 매인 사람이 됩니다. 그 집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의 용서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때 돌아가겠습니다. 월선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몰랐지만 그 무렵 윤씨 집안에서는 태겸이 빌린 거액의 돈을 갚지 못해 첫 번째 논문서가 빚쟁이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서연이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동안 그녀를 내쫓은 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서연이 은곡상단의 창고를 하나씩 늘려가던 그의 겨울 청류골에 윤씨 집안에는 이전과 다른 정막이 내려앉고 있었다. 한때 새벽부터 곡식 수레가 드나들던 넓은 대문은 자주 닫혀 있었고 마당을 쓸던 하인들의 수도 절반으로 줄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높은 기와 지붕과 붉은 기둥이 위험을 지키고 있었으나 창고 안에는 좋은 곡식보다 습기에 상한 묵은 쌀이 더 많았다. 조씨 부인은 집안이 어렵다는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 제사상과 잔치만큼은 예전보다 화려하게 차렸고 손님이 오는 날이면 이웃 상단에서 비단과 은그릇을 빌려 안채를 꾸미게 했다. 그러나 손님들이 떠나면 빌린 물건은 곧바로 사라졌고 빈 장롱 안에서는 좀벌레가 나무를 깎는 소리만 들렸다. 모든 몰락의 시작에는 태겸과 미옥의 욕심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뒤 더 이상 장부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겼다. 태겸은 곡식 장사로 번 돈을 기반과 투전에 쏟아부었고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논문서를 담보로 고리채를 빌렸다. 미옥은 친정오라비의 상단에 좋은 쌀과 인삼을 헐값으로 넘긴 뒤 그 차액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전과 비단으로 바꿨다. 처음에는 작은 장부 한 줄을 고치는 것만으로 모든 일이 감춰졌지만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해지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들은 다음 수확만 풍년이면 모든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믿었으나 하늘은 탐욕스러운 이들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듬해 봄산에서 녹아내린 눈물이 강을 넘치게 하면서 윤씨 집안의 남쪽 논이 물에 잠겼다. 여름에는 병충해가 번져 남은 벼마저 절반 이상 쓰러졌다. 창고지기들은 곡식을 일찍 풀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조씨 부인은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했다. 미옥 역시 쌀값이 3배가 되면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며 시어머니를 부추겼다. 그러나 오래 쌓아둔 곡식은 장마철 습기를 이기지 못하고 안쪽부터 썩기 시작했다. 가마니를 열었을 때 검은 곰팡이와 벌레가 쏟아져 나오자 태겸은 창고지기들에게 입을 막으라고 협박하고 썩은 쌀을 좋은 쌀과 섞어 가난한 농민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았다. 그 쌀을 먹은 아이들이 배탈을 앓고 몇몇 노인은 열병으로 쓰러졌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윤씨 집안의 대문 앞에 몰려와 환불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조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몽둥이를 들려 그들을 내쫓았다. 그녀는 가난한 것들이 싼 쌀을 먹고도 감히 양반가의 문을 두드린다며 오히려 백성들을 꾸짖었다. 도겸은 대문 안쪽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예전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다만 한 여인이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당신들도 언젠가 같은 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순간 눈보라 속에서 맨발로 걸어가던 서연의 뒷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연이 사라진 뒤 도겸의 삶은 겉보기와 달리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빈방을 치우지 못하게 했고 서연이 쓰던 바느질함과 낡은 붓을 그대로 두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오면 자신이 끝내 열지 못했던 대문의 빗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어느 날 그는 서연의 장롱 뒤에서 작은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창고의 쌀 수량과 실제 무게가 맞지 않는다는 계산이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래에는 태겸이 관리하던 창고의 이름과 미옥의 친정상단으로 나간 수레의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도겸은 그 쪽지를 들고 형에게 찾아갔지만 태겸은 술상을 걷어차며 죽은 사람의 흔적으로 집안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죽은 사람이라니요. 서연이 죽었다는 것을 형님이 어찌 확신하십니까? 도겸이 처음으로 형을 똑바로 바라보며 묻자 태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그는 곧 비웃음을 지으며 눈보라 속에 맨발로 산을 넘은 여자가 살아있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추측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서연이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의 확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도겸은 그날 처음으로 형과 형수가 아내를 모함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장부를 다시 살펴보자고 했지만 조씨 부인은 이미 끝난 일을 들추어 집안의 체면을 더럽히지 말라며 쪽지를 불태우려 했다. 도겸은 재빨리 그것을 빼앗아 품속에 숨겼다. 그날 이후 도겸은 술을 끊지는 못했으나 취한 척하며 형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창고지기에게 오래된 출납장부를 보여달라고 했고 밤에는 몰래 수레꾼들을 찾아다녔다. 처음에는 누구도 태겸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해 논을 빼앗긴 한 수레꾼이 마침내 인삼상자를 미옥의 친정상단으로 옮긴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날짜는 서연이 도둑으로 몰린 바로 전날이었다. 또 다른 하인은 서연의 방에서 발견된 은전주머니를 미옥의 몸종이 들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도겸은 증언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그날 아내에게 했던 증거가 나온 이상 먼저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말이 칼날처럼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한편 은곡상단의 이름은 청류골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흉년에도 곡식값을 함부로 올리지 않고 가난한 농민에게 종자를 빌려주며 장부를 속이지 않는 상단이라는 소문이 산을 넘어 퍼졌다. 윤씨 집안에서 쫓겨난 하인 몇 명도 일자리를 찾아 은곡상단으로 갔고 그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젊은 여주인이 누구보다 공정하다고 말했다. 도겸은 장터 술집에서 그 소문을 처음 들었다. 술집 주인은 은곡상단의 주인을 맨바라 씨라 부르며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아 장사를 일으킨 기이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했다. 도겸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고 그는 상단이 있다는 송화장까지 하루 종일 말을 달렸다. 송화장에 도착한 도겸은 시장 한복판에서 곡식의 무게를 직접 확인하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짙은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소박한 은비녀 하나만 꽂혀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일꾼들에게 지시하고 농민들의 말을 듣는 모습에는 윤씨 집안에서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의 흔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신분을 따지지 않았고 서연 역시 늙은 농부와 어린 하녀에게 같은 목소리로 답했다. 도겸은 한참 동안 멀리 서 있다가 겨우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그 한마디가 들리자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그녀는 놀라거나 달려오지 않았다. 서연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래를 계속하라고 말한 뒤 도겸을 상단 뒤편의 작은 사랑방으로 데려갔다. 방 안에는 낮은 책상과 장부, 궤장만 놓여 있었다. 도겸은 문이 닫히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살아있었구려. 내가 그날 문을 열었어야 했소.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서연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와 낯설미 떠올라 있었다. 도겸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한 아내가 눈앞에 있는데도 이미 자신이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실에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방님은 제가 살아있어 기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야 자신의 죄책감을 덜 수 있어 기쁘신 것입니까? 서연의 물음은 낮고 차분했지만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품고 있던 낡은 장부 조각과 복순이 가져온 기록을 궤짝에서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도겸이 그것을 펼쳐보자 태겸과 미옥이 수년 동안 곡식과 인삼을 빼돌린 날짜, 거래처 수레꾼의 이름이 세세히 적혀 있었다. 도겸은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서연은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날 저는 이 종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이 제 말보다 어머니와 형수님의 눈치를 먼저 보시는 것을 보고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보여주어야만 믿는 사람은 다음 거짓 앞에서도 저를 버릴 테니까요. 도겸은 고개를 들어 자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앞에서 결백을 밝히고 형과 형수를 관아에 넘기며 다시 윤씨 집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억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눈보라 속에서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방님이 저를 사랑했다면 그날 증거가 아니라 제 사람됨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저를 데려가려 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이 무엇을 외면했는지 보십시오. 그 말에 도겸은 마치 매를 맞은 듯 몸을 움츠렸다. 서연은 그에게 복순의 증언과 장부 일부를 보여주었지만 원본은 내주지 않았다. 대신 윤씨 집안의 현재 장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했다. 특히 태겸이 담보로 잡힌 논과 창고 미옥의 친정상단으로 흘러간 곡식 고리채 문서를 찾으라고 일러주었다. 서방님이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지금도 그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보십시오. 썩은 쌀을 먹고 병든 아이들, 논을 빼앗긴 농부들, 죄 없이 쫓겨난 하인들에게
진실을 돌려주십시오. 도겸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으나 서연은 그의 맹세를 쉽게 믿지 않았다. 말보다 행동이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이미 뼈아프게 배웠기 때문이다. 도겸이 떠난 뒤 월서는 서연의 방에 들어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장부를 정리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월서는 따뜻한 차를 내려놓으며 마음이 아직 남아있느냐고 물었다. 서연은 오래 침묵한 끝에 남아있는 것이 사랑인지 버려진 날의 상처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월서는 섣불리 용서하거나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상처를 품고 있다는 이유로 문을 열 필요도 없고 원망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영원히 닫아둘 필요도 없다. 어느 쪽이든 네가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을 때 결정하라고 말했다. 서연은 차에서 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청류골로 돌아간 도겸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썩은 쌀을 산 농민들을 찾아가 윤씨 집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쌀값을 돌려주었다. 돈이 부족하자 자신의 말과 비단옷 어머니가 준 폐물을 팔았다. 조씨 부인은 아들이 가문의 수치를 스스로 퍼뜨린다며 분노했지만 도겸은 처음으로 그녀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가문의 이름을 지키겠다며 사람의 목숨을 외면하면 남는 것은 이름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조씨 부인은 아들의 뺨을 때렸으나 도겸은 물러서지 않았다. 태겸은 동생이 장부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자물쇠를 바꾸었지만 도겸은 오래된 창고지기와 함께 벽장 뒤에 숨겨진 장부 괴짝을 찾아냈다. 괴짝 안에는 조씨 부인조차 알지 못했던 고리체 문서가 수십 장 들어있었다. 태겸은 이미 윤씨 집안의 논 절반과 곡식 창고 3채를 담보로 잡혔고 빚의 이자는 원금보다 커져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집안의 본체마저 강만복과 연결된 한양상단에 저당 잡혔다는 사실이었다. 미옥은 서연이 떠난 뒤에도 친정 상단을 통해 재산을 빼돌렸으며 시어머니의 인장을 몰래 사용해 여러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도겸은 장부를 들고 대청으로 달려가 가족들 앞에 펼쳤다. 조씨 부인은 처음에는 위조된 것이라며 믿지 않았지만 자신의 인장이 찍힌 본체 문서를 보는 순간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태겸은 모든 책임을 미옥에게 돌렸다. 자신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인장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옥 역시 남편이 투전으로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친정의 도움을 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울부짖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폭로하며 대청마루에서 머리채까지 잡았다. 조씨 부인은 자신이 가장 믿고 사랑했던 맏아들과 맏며느리가 재산을 삼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도겸이 서연의 결백을 밝히는 증거를 내놓았을 때 찾아왔다. 그는 수레꾼의 증언과 창고 기록을 하나씩 읽으며 3년 전 사라진 은전과 인삼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했다. 어머니께서 도둑이라 부르며 내쫓은 사람은 이 집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도겸의 목소리가 떨리자 조씨 부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증거가 있어도 서연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으니 언젠가 욕심을 냈을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도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이 그날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까지 털어놓았다. 서연을 죽인 것은 눈보라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형수님이 거짓을 만들었고 어머니가 문을 닫았으며 저는 그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조씨 부인은 아들이 어머니보다 내쫓긴 아내를 택한다며 분노했지만 대청 아래 서 있던 하인들은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날 밤 미옥은 자신의 방에 숨겨둔 은정과 보석을 챙겨 친정으로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친정 상단 역시 태겸의 빚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 미옥은 마구간에서 말을 훔치려다 복순의 손녀였던 어린 하녀에게 들켰다. 하녀가 소리치자 집안 사람들이 몰려왔고 미옥의 짐 속에서는 3년 전 서연의 방에 숨겨두었던 것과 같은 붉은 인장 주머니와 조씨 부인의 도장이 발견되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진 미옥은 모든 것이 조씨 부인의 사랑을 맏아들에게 묶어두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악을 썼다.
그녀의 말에는 변명과 진실이 뒤섞여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조씨 부인의 편애와 탐욕이 거짓이 자랄 땅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빚쟁이들이 윤 씨 집안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대문과 창고마다 붉은 압류 종이를 붙이고 정해진 날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논과 저택을 모두 경매에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조씨 부인은 종이를 찢어버리려 했으나 관아의 아전이 그녀의 손을 막았다. 한때 대문 앞에서 쌀한대를 구걸하던 농민들은 멀리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구도 기뻐하거나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조씨 부인에게 욕설보다 더 큰 수치로 다가왔다. 그녀는 평생 지켜온 높은 담장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 감옥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느꼈다. 도겸은 집을 살리기 위해 여러 상단을 찾아갔으나 누구도 윤 씨 집안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썩은 곡식을 팔고 장부를 속였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상인은 은곡상단이라면 빈문서를 사들일 만한 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겸은 그 말을 듣고 서연을 찾아가 도움을 청할 생각을 했지만 곧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매달리지 말고 피해받은 사람들을 먼저 보라는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는 집을 살려달라는 부탁 대신 윤 씨 집안에 남은 곡식을 팔아 농민들의 피해를 갚는 문서를 작성했다. 그러고는 모든 장부의 사본을 은곡상단으로 보내며 자신이 확인한 진실을 서연에게 알렸다. 서연은 도겸이 보낸 문서를 밤새 읽었다. 윤 씨 저택과 논밭이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마지막 줄에서 그녀의 손이 멈췄. 복수는 이제야 하늘이 죄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지만 서연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 집에는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뿐 아니라 아무 죄 없는 하인들과 어린아이들도 살고 있었다. 또한 저택과 창고가 강만복 같은 고리대금업자의 손에 넘어가면 주변 농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장부를 덮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자신이 3년 동안 쌓아 올린 재산으로 그 집을 살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복수인지 책임인지 스스로 분명히 해야 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은곡상단의 모든 창고와 현금을 조사하게 했다. 곡식에 수량받을 빚과 갚을 돈봉까지 필요한 종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했다. 그녀는 농민들의 목과 상단, 일꾼들의 품삯세는 손대지 않았고 자신이 모아둔 이익과 새로 사려던 창고의 자금만 따로 떼어냈다. 계산을 마친 뒤 서연은 청류골 관아에서 열릴 윤 씨 저택의 경매에 은곡상단의 이름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월선이 그 이유를 묻자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대문이 추위에 떠는 사람을 내쫓는데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려는 것입니다. 경매일을 보름 앞둔 밤 청류골에는 3년 전과 닮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윤 씨 집안의 지붕과 뜰은 빠르게 하얗게 덮였고 조씨 부인은 텅 빈 곡식 창고 안에서 홀로 떨고 있었다. 태겸은 관아의 명령으로 집 밖을 나가지 못했고 미옥은 친정으로 달아나려다 붙잡혀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겸은 대문 앞에 서서 눈 위에 찍히는 자신의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3년 전 그곳에는 서연의 피가 번졌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이제 그 문은 곧 낯선 새 주인에게 넘어갈 운명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새 주인이 맨발로 쫓겨났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매가 열리던 날 아침 청류골 관아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던 윤씨 가문의 저택과 논밭 곡식 창고가 한꺼번에 매물로 나온다는 소식은 장터의 장사꾼부터 산골 농부까지 모두의 귀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구경꾼은 많아도 선뜻값을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저택은 크고 화려했지만 지붕과 담장을 고치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했고 창고 안의 곡식은 대부분 썩었으며 집안이 진 빚과 원한까지 함께 떠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강만복은 경매가 몇 차례 유찰되면 헐값에 사들여 창고를 고리채 사무실로 쓸 생각으로 뒷줄에서 느긋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검소한 남색 두루마기를 입은 서연이 은곡상단의 사람들과 함께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지만 청류골 사람들 가운데
그녀를 알아본 이는 거의 없었다. 도겸은 관아 계단 아래에서 서연을 보자 숨을 삼켰다. 송화장에서 만났을 때보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고요했고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다가가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그녀를 붙잡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그 자리에 멈춰섰다. 서연은 도겸을 보았으나 가볍게 고개만 숙인 뒤 경매를 맡은 아전에게 서류를 건넸다. 은곡상단이 윤씨 저택과 세 채의 창고 인접한 논밭의 빈문서를 정당한 값으로 인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강만복은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재산이라며 비웃었지만 서연은 상단의 현금과 곡식받을 어음까지 정확히 증명하는 장부를 내놓았다. 아전들이 문서를 대조하는 동안 관아 마당에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다. 경매가 시작되자 강만복은 예상보다 낮은 값을 불렀다. 다른 상인들은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고 그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러나 서연이 그보다 높은 값을 부르자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강만복은 다시 값을 올렸고 서연도 곧바로 뒤따랐다. 몇 차례가 지나자 강만복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저택을 탐내기는 했지만 실제 가치보다 많은 돈을 쓸 생각은 없었다. 반면 서연이 부른 값은 빚쟁이들의 원금뿐 아니라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돌아갈 일부 보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마침내 강만복이 더 이상 손을 들지 못하자 아전은 3번의 확인 끝에 나무망치를 내려쳤다. 그 소리가 관아마당에 울리는 순간 3년 전 맨발로 쫓겨났던 서연은 윤씨 집안의 새 주인이 되었다. 서연은 승리를 기뻐하며 웃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먼저 인수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썩은 쌀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문서를 작성했고 윤씨 집안에서 오랫동안 품삯을 받지 못한 하인들의 임금도 먼저 계산하게 했다. 사람들은 새 주인이 저택의 값부터 깎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빚까지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한 늙은 농부가 다가와 어째서 남의 집 잘못까지 떠안느냐고 묻자 서연은 제가 산 것은 기와와 땅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쌓인 원망과 책임도 함께 샀습니다. 문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주인이 되려면 먼저 그 집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청류골 전체로 퍼졌다. 윤씨 집안에는 경매 결과가 관아의 하인을 통해 전달되었다. 조씨 부인은 저택이 은곡상단에 넘어갔다는 말을 듣자 처음에는 이름 없는 장사치가 감히 양반가의 집을 샀다며 분노했다. 그녀는 남아있는 은비녀와 비단옷을 팔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소리쳤지만 아전이 내민 문서에는 이미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태겸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미옥은 관아 조사를 기다리며 별채에 갇혀 있었다. 도겸만이 새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나 어머니에게 쉽게 말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 대문을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조씨 부인은 텅 빈 안채를 돌아다니며 조상들의 위패 앞에 엎드렸지만 위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흘 뒤 청류골에는 다시 거센 눈이 내렸다. 3년 전 서연이 내쫓기던 날처럼 북풍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며 대문의 철고리를 흔들었다. 윤씨 집안 사람들은 새 주인이 사람을 보내 모두를 내쫓을 것이라 생각해 짐을 싸고 있었다. 조씨 부인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낡은 비단저고리를 입었고 태겸은 하인들에게 몰래 도망갈 길을 알아보게 했다. 해가 기울 무렵 검은 가마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추었다. 가마 뒤에는 은곡상단의 일꾼들과 복순 그리고 지팡이를 짚은 월선이 서 있었다. 가마의 문이 열리자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서연이 천천히 눈 위로 내려섰다. 그녀의 발에는 단단한 가죽신이 신겨 있었고 한 걸음마다 눈 위에 또렷한 자국이 남았다. 대문지기는 서연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손에서 빗장을 놓쳤다. 그는 3년 전 그녀의 신발을 빼앗았던 하인 가운데 하나였다. 서연은 그를 꾸짖지 않고 관아의 소유 문서를 내밀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대문이 안쪽으로 움직이며 낮고 무거운 소리를 냈다. 3년 전에는 그녀를 밀어내기 위해 닫혔던 문이 이제는 새 주인을 막기 위해 열리고 있었다. 서연이 뜰에 들어서자
하인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고 조씨 부인은 대청마루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기둥을 붙잡았다. 태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으며 미옥은 별채 문틈으로 서연을 보자 뒤로 주저앉았다. 도겸은 눈물을 참으며 멀리 서 있었지만 서연은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이 집에서 모두 나가십시오. 오늘부터 이 대문의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서연의 첫마디가 뜰을 가르자 조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서연은 비단주머니에서 녹슨한 채 열쇠를 꺼내 눈 위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3년 전 복순이 대문 안쪽에서 주워 보관하다가 그녀에게 돌려준 물건이었다. 조씨 부인은 그 열쇠를 보는 순간 서연이 맨발로 서 있던 밤을 떠올렸다. 그러나 서연은 곧 말을 이었다. 제가 나가라고 한 것은 이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대청 아래로 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누구도 맨발로 대문 밖에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기 전까지 누구도 제 방이나 창고에 손대지 못합니다. 복수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뜻밖의 명령에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모든 식솔과 하인들을 대청 앞에 모았다. 월서는 사랑채 퇴마루에 앉았고 복수는 손녀의 손을 잡은 채 사람들 앞에 섰다. 은곡상단의 서기는 오래된 장부와 관아에서 확인한 거래 문서를 한 장씩 펼쳤다. 서연은 태겸과 미옥이 빼돌린 곡식의 양인삼 상자가 이동한 날짜 조씨 부인의 인장이 도용된 과정, 서연의 방에 은전 주머니가 숨겨진 경위를 차례로 밝혔다. 수레꾼과 옛 창고지기들이 앞으로 나와 자신들이 본 일을 증언했고 복순 역시 3년 동안 가슴에 묻었던 진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옥은 모두 거짓이라며 소리쳤지만 자신의 글씨로 적힌 친정 상단의 쪽지가 공개되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조씨 부인은 장부보다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연이 결백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네가 그 장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날 왜 내놓지 않았느냐? 어째서 아무 말 없이 나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느냐? 조씨 부인의 질문에는 후회보다 원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3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훔치지 않았으며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말보다 제 가난한 친정을 증거보다 먼저 저를 도둑으로 정하셨습니다. 장부를 보여드려 누명을 벗는다 해도 다음 날 다른 물건이 사라지면 또다시 저를 의심하셨을 것입니다. 조씨 부인은 입술을 떨며 자신은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자 서연은 대청마루 아래 쌓아둔 썩은 곡식 한 줌을 집어들었다. 가문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가문이라는 이름 뒤에 숨으셨습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내주지 않았고 썩은 쌀을 팔아 아이들이 병들게 했으며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을 무너뜨린 것은 제 가난도 흉년도 빚쟁이도 아닙니다. 사람보다 재물을 먼저 믿고 진실보다 체면을 먼저 지킨 마음이 이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조씨 부인은 반박하려 했으나 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평생 쌓아온 권세가 이미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도겸은 사람들 앞에 나와 서연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형과 형수의 죄를 밝혀낸 일을 공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3년 전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했다. 그날 내가 문을 열었다면 당신은 이 모든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요. 나는 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효도라 생각했고 형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우애라 생각했소. 그러나 그 모든 말 뒤에 내 비겁함을 숨겼소. 서연은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렇다고 모욕하지도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서방님이 정말 죗값을 갚고 싶다면 제 용서를 기다리지 말고 이 집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먼저 갚으십시오. 태겸은 자신도 미옥에게 속았을 뿐이라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서연은 두 사람의 죄를 사사로이 심판하지 않고 관아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태겸과 미옥이 빼돌린 재산은 추적해
농민과 하인들에게 돌려주고 남은 죄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었다. 미옥은 서연이 자신을 미워해 복수하는 것이라 소리쳤지만 서연은 내가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갚는다면 3년 동안 살아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굶기거나 눈보라 속에 내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히 답했다. 관아의 포졸들이 두 사람을 데려가자 뜰에는 미옥의 울부짖음과 쇠사슬 소리만 오래 남았다. 서연은 죄 없는 하인들에게는 원하는 사람은 계속 머물러 일할 수 있으며 떠나려는 사람에게는 밀린 품삯과 여비를 주겠다고 밝혔다. 조씨 부인에게도 작은 별채에서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더 이상 사람을 신분과 출신으로 모욕하거나 하인에게 매질한다면 그날로 집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죽기보다 수치스럽다며 차라리 거리로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문 앞까지 걸어갔다가 몰아치는 눈바람을 맞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 3년 전 서연이 얇은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몸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눈 위에 주저앉아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중얼거렸다. 그날 밤 서연은 과거 자신이 머물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곡식 창고와 부엌 하인들의 거처부터 살폈다. 창고 바닥은 썩어 있었고 부엌에는 이틀치 쌀도 남지 않았으며 행랑채의 지붕에서는 눈 녹은 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은곡상단의 일꾼들에게 좋은 곡식을 들여오고 하인들의 방부터 수리하라고 명했다. 복수는 서연에게 이제 주인이 되었으니 안채에서 쉬라고 했지만 서연은 지붕 아래에서 가장 추운 사람이 떨고 있는데 가장 따뜻한 방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답했다. 월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산속 초가에서 살려낸 여인은 이제 집보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깊은 밤 조씨 부인은 별채의 낡은함에서 작은 비녀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조상대대로 안주인이 물려받았다는 은비녀였고 속에는 독성이 강한 약초가루를 숨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살아있는 한 자신이 영원히 며느리 아래에서 수치를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후회와 원망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은 결국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붙잡혔다. 조씨 부인은 부엌으로 숨어들어 서연에게 올릴 차에 가루를 섞으려 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도겸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고 독이 섞인 물이 나무판 위에서 검게 번졌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3년 전에는 제가 침묵했지만 오늘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도겸이 어머니 앞을 가로막자 조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들이 한낱 여자 때문에 어미를 버린다며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핥히었다. 도겸은 피가 흘러도 자리를 지켰다. 제가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더 큰 죄를 짓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효도란 어머니의 모든 잘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임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서연은 깨진 찻잔과 돛가루를 보았지만 조씨 부인을 당장 관아에 넘기지 않았다. 서연은 무너져 우는 조씨 부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저를 죽이면 이 집이 다시 어머니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문서의 주인은 바뀌어도 어머니께서 잃은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없앤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씨 부인은 처음으로 변명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맏아들이 죄인이 되고 믿었던 며느리가 집안을 삼켰으며 막내 아들마저 자신을 막아선 현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자신이 서연을 내쫓은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서연은 조씨 부인을 별채로 돌려보내며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법에 맡기겠다고 경고했다. 새벽이 박자 누는 그쳤고 윤씨 저택의 대문은 활짝 열렸다. 서연은 대문지기에게 앞으로 눈보라가 치는 날에는 누구든 피할 곳을 구하면 신분을 묻지 말고 사랑채로 드리라고 명했다. 곡식 창고 한 채는
굶주린 백성을 위한 구휼 창고로 비우게 했고 다른 한 채는 봄에 농민들에게 나누어 줄 종자를 보관하도록 했다. 대문 밖에는 이미 서연이 새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3년 전 윤씨 집안에서 쫓겨난 하인과 썩은 쌀 때문에 아이를 잃을 뻔한 어머니도 있었다. 서연은 높은 대청 위에 서지 않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한 사람씩 이야기를 들었다. 해가 떠오르며 지붕 위의 눈이 금빛으로 빛났다. 서연은 대문 앞에 홀로 서서 3년 전 자신이 걸어나갔던 산길을 바라보았다. 그날의 피 묻은 발자국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차가움과 배신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상처는 자신을 약하게 만든 흔적이 아니라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는지 가르쳐준 길이었다. 서연은 눈 위에 놓인 녹슨 열쇠를 주어 새 대문지기에게 건넸다. 이 열쇠로 사람을 가두지 말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윤씨 저택은 더 이상 한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집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윤씨 저택의 새 주인이 된 뒤 첫 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높은 담장 안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마당의 흙이 녹자 곳곳에서 썩은 볏짚과 깨진 기와장이 드러났고 비어있던 창고에서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 서연은 집안의 이름부터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 한 가문의 성씨만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이 서로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집이라는 뜻으로 대문 옆 현판에 은혜원이라는 세 글자를 새겨달았다. 과거 윤씨 집안의 권세를 상징하던 사랑채는 먼 길을 걷다 쓰러진 나그네와 갈 곳 없는 여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고쳤고 가장 큰 곡식 창고에는 봄에 뿌릴 씨앗과 흉년에 나누어 줄 쌀을 따로 쌓았다. 서연은 창고 문을 열어둔다고 해서 곡식을 아무렇게나 퍼주지는 않았다. 누구에게 얼마를 나누었는지, 그 집의 노약자가 몇 명인지, 가을에 돌려받을 수 있는 형편인지 꼼꼼히 장부에 적었. 갚을 능력이 없는 과부와 병든 노인에게는 돌려받지 않았고 일할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곡식 대신 창고 수리와 논둑 고치는 일을 맡겼다. 사람을 돕는 일도 질서가 없으면 또 다른 다툼과 욕심을 낳는다는 것을 서연은 장사를 하며 배웠. 그녀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모두에게 같은 그릇을 내주고 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품삯이라는 이름으로 값을 치렀다. 처음에는 공짜 쌀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도 서연의 원칙을 알게 되자 차츰 제 힘으로 살아갈 길을 찾기 시작했다. 월서는 깊은 산속 초가를 떠나기를 오래도록 거절했다. 자신은 흙벽과 약초 냄새가 익숙하며 큰 기와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연은 3일 동안 산길을 오르내리며 월선을 설득했다. 제가 눈 속에서 죽어가던 날 할머니께서는 제 신분도 과거도 묻지 않고 등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모셔야 할 분을 산속에 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월선은 끝내 서연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은혜원으로 내려왔다. 서연은 가장 따뜻한 안채를 내주려 했지만 월선은 약초를 말릴 볕이 잘 드는 작은 방 하나만 택했다. 사람들은 새 주인이 가난한 약초꾼을 집안의 가장 큰 어른처럼 모시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으나 서연은 누구에게나 이 집의 첫 번째 은인은 저분입니다라고 말했다. 조씨 부인은 처음 몇 달 동안 별채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식사가 놓여도 손을 대지 않았고 하인들이 인사하면 얼굴을 돌렸다. 며느리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구걸하며 산다는 수치가 그녀를 갉아먹었다. 어느 날 밤에는 목을 맬 생각으로 허리띠를 들고 석가래 아래에 섰지만 창밖에서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손을 멈추었다. 사랑채에 머물던 가난한 여인의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서연과 월선은 밤새 찬물을 갈아주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조씨 부인은 자신이 과거 굶주린 아이를 업고 찾아온 어머니를 대문 밖으로 내쫓았던 일을 떠올렸다. 그때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숨을 막히게 했다.
다음 날 새벽 조씨 부인은 아무도 모르게 부엌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평생 하인에게 명령만 했기에 쌀을 씻는 법조차 서툴렀다. 물을 너무 많이 부어 쌀알이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아궁이에 불을 붙이다가 연기 때문에 기침을 했다. 부엌 어멈이 놀라 달려오자 조씨 부인은 쫓아내려다 입을 다물었. 한참 뒤 그녀는 병든 아이가 먹을 묽은 죽을 끓이고 싶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죽은 눌어붙고 간도 맞지 않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받아 아이의 어머니에게 건넸다. 아이가 몇 숟갈을 받아 먹자 조씨 부인의 굳은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지만 서연은 고맙다는 말 대신 내일은 물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만 말했다. 그날 이후 조씨 부인은 매일 새벽 부엌에 내려왔다. 처음에는 자신의 수치심을 잊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손이 갈라진 과부가 밥 한 그릇을 받고 얼마나 깊이 고개를 숙이는지, 굶주린 아이가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어떻게 웃는지 늙은 하인이 허리 통증을 숨긴 채 장작을 나르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녀는 과거 같은 사람들을 게으르고 천하다고 불렀지만 이제는 자신이 편안히 살기 위해 그들의 고통을 얼마나 오래 외면했는지 깨달았다. 어느 비 오는 날 조씨 부인은 자신에게 매를 맞고 다리를 절게 된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복순은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조씨 부인은 일어나지 않고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염치가 없다는 것을 안다. 남은 날 동안 네가 해야 할 일을 나누게 해다오라고 말했다. 복순은 곧바로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씨 부인에게 자신이 맞은 상처보다 손녀를 잃을까 두려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밤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조씨 부인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명령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공포로 남는지 알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복순의 손녀에게 글을 배우게 할 비용을 자신의 남은 폐물로 마련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도 조씨 부인을 칭찬하지 않았다. 잘못을 갚는 일은 칭찬을 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조씨 부인이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다 넘어졌을 때 서연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두 여인은 오래도록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과거를 쉽게 잊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도겸은 은혜원에 머물 수 있었으나 스스로 안채를 떠나 행랑채의 작은 방을 택했다. 그는 서연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어떤 자리도 요구하지 않고 상단의 가장 낮은 일꾼처럼 새벽마다 창고 문을 열고 수레바퀴를 닦았다. 처음에는 다른 일꾼들이 양반과 도련님의 손이 며칠이나 버티겠느냐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도겸의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무거운 곡식 자루를 들다 허리를 다치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이를 놓지 않았다. 자신이 과거 편안한 방에 앉아있는 동안 아내와 하인들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이제라도 몸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그를 특별히 돕지도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잘못된 계산을 하면 다른 일꾼과 똑같이 장부를 다시 쓰게 했다. 어느 날 도겸은 먼 마을에 종자 곡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폭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물이 불어난 개울에서 수레가 뒤집히자 곡식 자루보다 함께 가던 어린 일꾼을 먼저 구했다. 그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사흘 동안 산골 농가에 머물렀다. 소식을 들은 서연은 사람을 보내 곡식이 아닌 도겸과 일꾼의 상태부터 확인하게 했다. 도겸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지만 그의 방에는 월선이 만든 상처약과 따뜻한 죽이 놓여 있었다. 도겸은 그것이 누구의 뜻인지 묻지 않았다. 그는 죽을 먹으며 사랑은 한순간의 용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갔다. 태겸과 미옥은 관아의 조사 끝에 죗값을 받았다. 태겸은 곡식을 빼돌리고 문서를 위조한 죄로 먼 고을의 관노가 되어 여러 해 동안 둑을 쌓는 일에 투입되었고, 미옥은 친정 상단과 함께 숨긴 재산을 모두 내놓은 뒤 외딴 관영 작업장에서 배를 짜게 되었. 서연은 두 사람의 처벌을 더 무겁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았고 가볍게 해달라고 빌지도 않았다. 다만 회수한 재산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정확히 돌아가는지 끝까지 확인했다. 몇 해 뒤 태겸은 손가락이 굽고 얼굴이 검게 탄 채 은혜원으로 편지 한 장을 보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욕심이 가족을 망쳤음을 인정했으며 풀려나더라도 집안의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썼다. 서연은 답장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죄값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을 때 비로소 끝납니다. 은혜원이 생긴 지 2해째 되던 가을 청류골에는 큰 가뭄이 들었다. 우물에 물이 줄고 논바닥이 갈라지자 부유한 상인들은 곡식을 감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연도 상단의 손해를 막기 위해 창고를 닫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서연은 봄부터 따로 보관해둔 구휼미를 꺼내고 각 마을의 인구와 남은 곡식을 조사해 필요한 만큼 나누었다. 도겸은 밤낮으로 수레를 몰았고 조씨 부인은 부엌에서 보리죽을 끓였으며 복순과 월선은 병든 사람을 돌보았다. 은혜원의 쌀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넉넉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혼자 굶어 죽게 두지 않을 만큼은 이어졌다. 그해 겨울 청류골 사람들은 서연을 큰 상단의 주인보다 문을 여는 사람이라 불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과 도겸 사이의 침묵도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상처와 죄책감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선택을 기다려주는 고요함이 되었다. 어느 봄날 도겸은 서연에게 다시 부부가 되어달라고 매달리지 않고 은혜원을 떠나 다른 고을에서 홀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면 곁에 머무는 것조차 욕심일 수 있다고 했다. 서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그에게 물었다. 제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도겸은 고개를 숙인 채 당신의 용서는 제가 받을 상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자유입니다. 저는 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은 비로소 3년 전 대청 아래에서 시선을 피하던 남자와 지금 눈앞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의 혼인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때의 두 사람은 어머니의 명령과 집안의 체면 안에서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앞으로는 어느 누구의 허락도 없이 서로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며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 수 있는지 천천히 지켜보자고 했다. 도겸은 눈물을 흘렸지만 서연의 손을 함부로 잡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날 한 집으로 들어가지도 성대한 잔치를 열지도 않았다. 다만 그해 봄부터 함께 장터를 돌고 장부를 살피며 말보다 행동으로 하루씩 새로운 관계를 쌓아갔다. 세월은 조씨 부인의 검은 머리를 완전히 희게 만들었다. 그녀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운 뒤 서연을 불러달라고 했다. 서연이 곁에 앉아 조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녹슨한 채 열쇠를 내놓았다. 나는 평생 이 열쇠가 집안의 권세라고 믿었다. 그래서 문을 잠글 줄만 알았지 여는 법을 몰랐다. 네가 그날 살아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잘못을 모른 채 죽었을 것이다. 그녀는 용서를 구했지만 서연은 쉽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께서 끓인 죽을 먹고 살아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복순의 손녀도 이제 그를 읽습니다. 지나간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남은 날에 무엇을 했는지는 함께 남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조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조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날 서연은 화려한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대신 생전에 그녀가 돌보았던 가난한 사람들과 은혜원의 식솔들이 함께 상여를 들었다. 장례가 끝난 뒤 서연은 안 채 열쇠를 대문 옆 작은 나무함에 넣어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꺼냈을 수 있게 했다. 그 열쇠는 더 이상 한 사람의 권력을 상징하지 않았다. 밤길을 걷던 나그네가 사랑채 문을 열고 약을 구하러 온 여인이 창고 문을 열며 불이 난 이웃집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물동이 창고를 여는 데 쓰였다. 조씨 부인이 평생 움켜쥐었던 물건은 마침내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제 역할을 찾았다. 은혜원이 문을 연 지 꼭 3년이 되던 겨울밤 청류골에는 오래전 서연이 쫓겨났던 날보다 더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다. 사람들은 일찍 문을 닫고 불을 끄려 했지만 서연은 대문지기에게 밤새 등불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문 밖에서 약한 두드림이 들렸다.
대문지기가 문을 열자 얇은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맨발로 쓰러져 있었고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다. 여인의 발바닥에서는 피가 흘러 흰 눈 위에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하인 한 명이 어느 집 사람인지 먼저 물으려 하자 서연은 그의 말을 막고 직접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의 발을 감쌌다. 젊은 여인은 정신을 잃기 전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남편의 집에서 내쫓겼다고 중얼거렸다. 딸을 낳았다는 것이 죄라고 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보라 속에서 닫히던 윤씨 집안의 대문과 월선의 따뜻한 등이 떠올랐다. 그녀는 여인을 업으려는 도겸과 함께 사랑채로 데려가고 월선에게서 배운 대로 얼어붙은 발을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였다. 새벽이 밝을 때까지 아이의 울음과 아궁이의 장작 타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서연은 잠든 여인의 곁에 앉아 자신의 오래된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었음을 느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었지만 같은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순간 문을 열 수는 있었다. 다음날 아침 눈이 그치자 서연은 은혜원의 모든 사람을 대문 앞에 모았다. 그녀는 3년 전 자신이 맨발로 쫓겨났던 일과 월선에게 구조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다. 그리고 대문 위에 새 글귀를 걸게 했다. 추위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이름과 신분을 묻지 말라. 서연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집의 주인은 땅 문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높은 담장은 재산을 지킬 수 있어도 다친 마음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내쫓아 지킨 집은 언젠가 주인을 잃고 사람을 품은 집은 비록 작아도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날 이후 청류골 사람들은 눈보라가 몰아칠 때마다 은혜원의 등불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는 방향이 되었고 버림받은 여인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으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올 길이 되었다. 서연은 윤씨 집안의 재산을 손에 넣었지만 그것으로 과거의 모욕을 갚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내쫓았던 대문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으로 바꾸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눈보라 속에서 맨발로 버려진 여인은 3년 뒤 그 집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저택도 곡식도 아니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자비로 바꿀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녀의 진짜 재산이었다.